오늘도 저와 이 배를 지켜주십시오. 갑판 아래에서 쇠끌리는 소리가 올라옵니다. 그가 방금 기도를 드린 그 배는 노예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린 사람은 그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무릎을 펴고 일어섭니다. 촛농 냄새가 남습니다. 문을 열고 갑판 위로 올라갑니다. 바다 냄새 아래에서 다른 냄새가 올라옵니다. 널판 아래에서 사람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1751년 봄입니다. 노예선 듀크 오브 아가이로입니다. 선장은 존 뉴턴, 25살입니다. 선장실로 돌아옵니다. 책상 위 장부를 펴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습니다. 그가 그날 무엇을 적었는지는 이야기 한가운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촛불이 흔들립니다. 널판 아래에서 다시 사람 소리가 납니다. 이 사람은 뒷날 노래를 하나 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한참 뒤에 그는 사람들 앞에 섭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그가 한 일은 꾸미지 않고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장면과 대화는 제가 다시 구성했습니다. 관 옆에 6살 난 아이가 서 있습니다. 이름은 존 뉴턴, 관 안에 누운 아람은 그 어머니입니다. 아이는 울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손등만 봅니다. 그 손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 전에의 겨울, 같은 집 부엌입니다. 화로 앞에 앉은 아이에게 어머니가 문답을 시킵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느냐? 아이가 대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다. 처음부터 다시 해보렴. 아이가 처음부터 다시 외웁니다. 엄마, 몇 번을 더 해요? 어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쓸어 넘깁니다. 네가 잊지 않을 때까지. 어머니가 성경을 펴서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사람은 깊은 물에서 그분이 하신 일을 본다. 이 구절은 네가 커서도 기억해야 한다. 아이가 그 구절을 따라합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이 뜨겁습니다. 엄마, 손이 뜨거워요. 어머니가 웃습니다. 화로 앞에 앉아서 그렇단다. 아이는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여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가 끝나고 아버지가 집에 돌아옵니다. 지중해를 오가는 상산산장입니다. 울었느냐? 아이가 고개를 젓습니다. 잘했다. 내일부터는 그 이야기를 하지 마라. 식탁에 앉아 그날의 항로를 적습니다. 아버지, 엄마 무담에 가봐도 될까요? 아버지가 중이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너는 학교에 간다. 짐은 네가 챙겨라. 아버지는 다음 주에 다시 배를 탑니다. 아이를 안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1736년 11살이 된 아이를 아버지가 자기 배에 태웁니다. 밧줄을 잡은 손바닥이 새벽에 벌써 벗겨집니다.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선언이다. 소년이 물통을 나르고 갑판을 문지릅니다.
어른들의 욕설을 배웁니다. 그렇게 6번 가까이 바다에 나갑니다. 어머니가 시키던 문답은 있습니다. 찬송의 곡조만 겨우 남습니다. 1742년 12월 켄트의 채텀입니다. 17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옛 친구인 캐틀렛의 집을 찾아갑니다. 문이 열리고 10서너쯤 된 여자아이가 서 있습니다. 이름은 메리 캐틀렛입니다. 누구십니까? 그가 뒤늦게 모자를 벗습니다. 어머니 친구분 댁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메리가 바다를 묻습니다. 바다는 어떤 색입니까? 그가 잠시 생각합니다. 아침에는 쇳물 같고 저녁에는 재 같습니다. 메리가 다시 묻습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가 곧바로 대답합니다. 무섭습니다. 그의 배는 사흘 뒤 자메이카로 떠납니다. 아버지가 몇 해에 걸쳐 마련해 둔 자리입니다. 한 번 가면 몇 해를 돌아오지 못합니다. 사흘째 아침입니다. 오늘도 안 가십니까? 그가 문가에 서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날도 채텀에 남습니다. 배는 그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아버지에게 쓴 편지에 이유를 적지 못합니다. 1744년 3월 다시 채텀으로 가는 길입니다. 메리에게 줄 것을 주머니에 넣어 두었습니다. 지난 항해에서 주운 조가비입니다. 길 위에 사내 몇이 앞을 막습니다. 강제 징집대입니다. 오늘부터 왕의 배다. 앞에 선 사내가 팔을 잡습니다. 놓으십시오. 저는 상선에 탈 사람입니다. 몸을 돌려 달아나려 합니다. 손 하나가 목덜미를 잡아 땅에 눕힙니다. 손목에 밧줄이 감깁니다. 주머니에서 조가비 하나가 흙 위로 굴러갑니다. 그것을 줍지 못합니다. 대포 50문을 실은 군함 하위치오입니다. 갑판 아래는 어둡고 사람 냄새가 널판에 배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관을 붙잡습니다. 편지 한 장만 붙이게 해주십시오. 제 아버지도 선장입니다. 사관이 그를 지나쳐갑니다. 여기선 다들 그 소리를 한다. 며칠 뒤 아버지의 이름이 배에 닿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가 사관 후보생이 됩니다. 배가 닻을 올립니다. 난간을 잡고 무틀 봅니다. 해안선이 점점 가늘어집니다. 그가 그 이름을 한번 부릅니다. 몇 달 뒤 밤 사관실에 술잔이 돕니다. 누군가 그에게 한마디 해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외우게 한 그 구절을 뒤집어서 꺼냅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사람은 깊은 물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들이 크게 웃습니다. 부엌에서 그 구절을 시키던 목소리가 잠깐 겹쳤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그는 300명 앞에서 옷이 벗겨집니다. 1745년 봄, 하위치오가 플리머스 항에 들어옵니다. 갑판장이 항해 명령서를 읽습니다. 다음 항해는 동인도다. 돌아오는데 5해가 걸린다. 그날 오후 상륙조에 들어가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밤새 아버지를 찾아 길을 걷습니다. 이틀 뒤 군인 2사람이 그를 길에서 붙잡습니다. 이튿날 아침 하위치오 갑판에 승조원 전원이 모입니다. 300명이 넘습니다. 북이 울립니다. 옷옷이 벗겨지고 2 팔이 격자에 묶입니다. 죄목은 탈영이다. 사관 후보생 자격을 박탈한다. 채찍이 옵니다. 그가 술을 세지 않습니다. 갑판에 선 300명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형이 끝나도 혼자 일어서지 못합니다. 어제까지 인사하던 사람들이 그를 지나쳐 갑니다. 그날 저녁
갑판 아래는 어둡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엎드려 있습니다. 등에 천이 눌어붙어 있습니다. 한 수병이 옆에 와 앉습니다. 컵 하나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물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손등으로 어깨를 한번 건드리고 일어나 갑니다. 컵을 끌어당겨 물을 조금 마십니다. 촛불이 놓인 채텀의 저녁 식탁이 잠깐 떠오릅니다. 바다가 어떤 색이냐고 묻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곧 사라집니다. 그날 밤 그가 함장을 죽이는 일을 생각합니다. 어느 밤에는 밭전으로 올라가 검은 물을 오래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자기를 붙잡은 것은 한 사람의 이름이었다고 그가 뒷날 그렇게 적었습니다. 켄트에 있는 그 집의 딸이었습니다. 몇 달 뒤 그가 노예무역선 페가수스호로 넘겨집니다. 선장을 조롱하는 노래를 지어 선원들에게 가르칩니다. 배가 서아프리카 해안에 닿습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내 배에 다시 오르지 마라. 배가 떠나고 모래 위에 그가 혼자 남습니다. 시에라리온 앞바다의 플랜테인 제도입니다. 그 섬에 사는 에이머스 클로라는 노예상의 종이 됩니다. 클로가 배를 타고 나가면 섬에는 함께 사는 아프리카 여자만 남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먹을지 그 여자가 정합니다. 상 앞에 그를 세워두고 막습니다. 열병에 걸려 사흘을 일어나지 못합니다. 밤입니다. 흙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 손이 접시를 내려놓고 나갑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튿날 밤에도 같은 손이 들어옵니다. 접시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손도 마른 손입니다. 밥을 가져다 준 사람들은 그 섬에 붙잡혀 팔려가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낮이면 비를 맞으며 클로의 밭에서 일합니다. 옷은 한 벌입니다. 개도 자기보다는 잘 먹었다고 그가 뒷날 한 줄로 적었습니다. 1747년 배 한 척이 그 해안에 닿습니다. 아버지가 여러 배에 부탁을 넣어두었습니다. 선장이 그 섬에서 그를 찾아냅니다. 자네 아버지가 보내서 왔네. 영국에 자네 앞으로 남은 재산이 있네.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가 그 말을 듣고 배에 오릅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그레이 하운드호입니다. 화물칸에 밀랍과 물감나무가 실려 있습니다. 뚜껑을 열면 단맛이 도는 밀랍 냄새가 올라옵니다. 바다는 며칠째 잔잔합니다. 할 일이 없어서 책을 한 권 집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바다입니다. 믿어서 읽는 것은 아닙니다. 1748년 3월 21일 밤입니다. 배가 아일랜드 도네갈 앞바다를 지납니다. 파도가 배 옆구리를 칩니다. 반자가 뜯겨나가고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갑판으로 올라갑니다. 앞에 서 있던 선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파도가 그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전원 펌프로 붙어라. 물이 차면 우리는 다 죽는다. 밧줄로 몸을 묶고 펌프 앞에 섭니다. 새벽 3시부터 물을 퍼냅니다. 해가 뜹니다. 손에서 감각이 사라집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을 듣습니다. 펌프를 잡은 채로 멈춥니다. 어릴 때 부엌에서 외운 구절이 그때 올라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시편 107편 23절과 24절입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짚어준 그 줄이고 사관실에서 그가 뒤집어 놓았던 그 줄입니다. 이 대목에서 그는 22살이었습니다. 파도가 다시 옵니다. 다시 펌프를 잡습니다. 날이 밝고 바람이 잦아듭니다. 찢어진 돛자리에 선원들이 이불과 옷을 이어겁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사흘이 지납니다. 엿새가 지납니다. 하루에 나누는 먹을 것이 한 줌으로 줄어듭니다. 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선원들이 그 사람을 천에 싸서 바다로 보냅니다. 열흘째, 조리실 냄비에 마지막 식량이 끓습니다. 내일 것은 없습니다. 18회째, 돛대 위에서 누군가 소리칩니다. 육지다. 4월 8일 아침, 배가 아일랜드 러프스윌리로 들어갑니다. 선원들이 갑판에 주저앉습니다. 화물칸의 밀랍과 나무는 물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뚫린 배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해마다 3월 21일이 오면 그는 그날 하루를 따로 떼어두었습니다. 죽는 해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밤을 그는 평생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밤에 바뀐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배를 탑니다. 1748년 그가 오른 배는 노회선 브라운오우호입니다. 그 배의 1등 항해사가 됩니다. 해변에서 상인과 마주섭니다. 이쪽은 22입니다. 값은 저쪽 배와 같이 받겠습니다. 그가 사람의 일을 들여다보고 팔을 들어봅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12만 받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배에 넘기십시오. 선원들이 그들을 밑창으로 밀어넣습니다. 뚜껑을 닫고 손을 씻습니다. 뒷날 그는 이 시계를 두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완전히 뒤로 물러나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바로 그 해였습니다. 1750년 2월 로체스터의 성 마거릿 교회입니다. 그가 메리 캐틀렛과 결혼합니다. 13살에 처음 본 그 소녀입니다. 식이 끝난 뒤 주머니에서 조가비 하나를 꺼내 그녀의 손에 놓습니다. 6해 전 길바닥에 떨어뜨렸던 그 조가비입니다. 배에서 풀려난 뒤에 그 길로 돌아가 흙을 뒤져 찾았습니다. 메리가 그의 소매를 잡습니다. 이번에는 언제 돌아오십니까? 그가 그녀의 손을 봅니다. 여름이 가기 전에 편지하겠습니다. 그해 봄, 바다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자네 앞으로 재산이 남아있다는 말은 지어낸 말이었네. 자네 아버지가 여러 배에 부탁을 넣어두었네. 거짓말이라도 해서 데려오라고 했다더군.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같은 해 여름, 아버지가 캐나다로 떠납니다. 부두에서 짧게 인사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섭니다. 몇 달 뒤 그 땅에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이 옵니다. 6살 때 엄마 무덤에 가봐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신혼 6달 뒤 그는 다시 배에 오릅니다. 1750년 8월입니다. 리버풀 부두입니다. 배의 이름은 듀크 오브 아가일호입니다. 그가 그 배의 선장이 됩니다. 이것이 그의 첫 선장 항해입니다. 이 배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 그 배입니다. 리버풀을 떠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1751년 봄입니다. 바다 위의 새벽입니다. 선장실에 촛불이 하나 켜져 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도 저와 이 배를 지켜주십시오. 바람을 주시고 물길을 열어주십시오. 저를 무사히 아내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가 일어섭니다. 촛농 냄새가 남습니다. 문을 열고 갑판으로 올라갑니다. 아래에서 쇠 끌리는 소리가 올라옵니다. 그가 그 소리를 듣고 서 있습니다. 갑판장이 그의 뒤에 와 섭니다. 아래를 열까요? 그가 바다 쪽을 봅니다. 반만 여십시오. 한 번에 20명씩 올리십시오. 밧줄은 풀지 마십시오. 갑판장이 내려갑니다. 그가 선장실로 돌아옵니다. 장부를 펴니다. 장부에는 이름 대신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사람을 세웠습니다. 저녁입니다. 1등 항해사가 선장실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3시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번호를 말하십시오. 항해사가 손에 든 종이를 봅니다. 41번, 62번입니다. 그리고 아이 하나입니다. 그가 장부에서 눈을 뗍니다. 아이는 몇 번입니까? 항해사가 대답합니다. 아이는 번호가 없습니다. 그가 잠시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번호를 하나 적어두십시오. 갑판에서 무언가를 바다로 넘깁니다. 물소리가 3번 납니다. 그가 장부의 번호 옆에 표시를 합니다. 하나, 둘, 셋. 장부는 덮이지 않습니다. 같은 장 아래쪽에 몇 줄이 더 적힙니다. 펜이 종이 위에서 천천히 갑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미뤄둔 것이 이것입니다. 그날 그가 같은 장에 적은 것은 2가지였습니다. 그의 일지에는 죽은 사람의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 옆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그날 아침 적은 것입니다. 그가 그날 무엇을 적었는지 이제 아셨습니다. 폭풍이 지나고 새해째였습니다. 1754년까지 2번 더 항해합니다. 선장으로 한 항해는 모두 3번입니다. 1754년 서인도의 섬 세인트 키츠입니다. 아래 칸에는 아직 사람이 있습니다. 부두에 나란히 묶인 옆배의 선장이 그를 부릅니다. 알렉산더 클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 2사람이 선실에 마주 앉습니다. 클로니가 성경을 꺼내 놓습니다. 하나님 선장은 기도를 하십니까? 아침마다 한다고 그가 대답합니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그가 말이 막힙니다. 오늘 밤부터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혼자 읽지 마시고 저와 같이 읽으십시오. 클로니가 성경을 그의 앞으로 밀어놓습니다. 저는 폭풍 속에서 한번 부르짖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냥 살았습니다. 그가 그 책을 2 손으로 받습니다. 2사람은 1달 가까이 밤마다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 1달 동안에도 아래 칸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뒷날 그는 이 1달을 자기 신앙의 갈림길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출항을 앞둔 저녁입니다.
메리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십니다.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가 옆으로 쓰러집니다. 여보, 눈을 뜨십시오. 1시간 가까이 의식을 잃습니다. 의사가 그의 눈을 살핍니다.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배는 타지 마십시오. 그가 그 항해를 포기합니다. 다시는 바다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예무역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달 뒤 창밖으로 돛대가 보이는 리버풀의 한 사무실입니다. 사무원이 서류 한 장을 내밉니다. 이번 항해 몫입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가 자기 이름을 씁니다. 배가 사람을 싣고 나갈 때마다 그에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1755년 8월 그가 리버풀 항구에서 밀수를 잡는 관리가 됩니다. 낮에는 등을 들어 화물칸을 비추고 상자를 세어 적습니다. 밤에는 탁자에 등불을 켜고 글이 써 책을 펴니다. 그 다음에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는 시리어입니다. 메리가 문가에 섭니다. 그걸 배워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그가 펜을 내려놓습니다. 성경에 쓰인 그대로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읽고 싶습니다. 메리가 등불 심지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불이라도 더 밝히십시오. 문이 닫힙니다. 그가 다시 책을 봅니다. 처음으로 성직을 청한 것은 새해 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7회를 거절당합니다. 1758년 성공회에 성직을 청합니다. 답장이 옵니다. 귀하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편지를 접습니다. 몇 달 뒤 요크로 가는 길에 비가 옵니다. 대주교의 집 앞에 섭니다. 1시간이 지납니다. 2시간이 지납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가 축축해집니다. 문이 반쯤 열립니다. 존 뉴턴입니다. 서품을 청하러 왔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받지 않습니다. 대주교님께서는 서류를 받지 않으십니다. 문이 닫힙니다. 젖은 봉투를 외투 안쪽에 넣고 빗속에서 돌아섭니다. 거절입니다. 1759년 겨울 리버풀 집의 탁자입니다. 메리가 집안의 셈을 적은 장부를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한 줄에 손가락을 얹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들어오는 돈입니까? 그가 펜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타던 배들입니다. 제가 내리고 나서도 그 배들은 계속 나갑니다. 나갈 때마다 제 몫이 들어옵니다. 메리가 손가락을 그 줄 위에 그대로 둡니다. 그 배에는 지금도 사람이 실려 있습니까? 그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등불이 한번 흔들립니다. 메리가 손을 거두고 문을 닫고 나갑니다. 장부를 자기 앞으로 당겨 그 줄 위에 줄을 그었습니다. 그 밤에 그는 자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리버풀의 그 사무실로 갑니다. 사무원이 다른 서류를 내밉니다. 이번에는 몫을 내놓는 서류입니다. 거기에 다시 자기 이름을 씁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가 그 몫을 완전히 놓았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1763년 겨울 같은 탁자 앞입니다. 메리가 그 앞에 찻잔을 놓습니다. 이번에도 안 된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유는 늘 같습니다. 제가 배운 곳이 학교가 아니라 배라는 것입니다. 메리가 찻잔을 그의 손 쪽으로 밀어줍니다. 서랍에서 흰 종이를 꺼냅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한 통을 씁니다. 또 한 통을 씁니다. 모두 14통입니다. 그 묶음을 끈으로 묶어
어떤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 원고에는 빠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그 책이 나오고 24해 뒤입니다. 1764년 4월 29일 그가 부제로 서품을 받습니다. 6월 17일에 사제가 됩니다. 그를 추천한 사람은 그 14통을 읽은 다트머스 백작입니다. 그가 버킹엄셔의 올니로 갑니다. 레이스를 짜서 먹고 사는 가난한 마을입니다. 런던의 상인 존 손턴이 편지를 보냅니다. 해마다 200파운드를 더 보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십시오. 그가 그 돈을 그렇게 썼습니다. 목요일 아침 목사관 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레이스를 짜는 여자가 밀가루를 받아갑니다. 아이 넷을 둔 과부가 석탄 한 자루를 받아갑니다. 줄 끝에 맨발인 아이 하나가 서 있습니다. 발이 얼어 빨갛습니다. 한 발을 다른 발 위에 올려놓고 서 있습니다. 그가 문턱에 앉아 아이의 발을 잡아봅니다. 발이 차구나. 신은 어디 있니? 아이가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신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 신 한 켤레를 들고 나옵니다. 아이의 발에 신기고 끈을 2번 묶어줍니다. 아이가 문 앞에서 2번 뛰어봅니다. 소리가 나요. 아이가 골목을 달려나갑니다.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그가 문턱에 그대로 앉아 한참 일어나지 않습니다. 메리는 그 아이의 이름을 장부에 적지 않았습니다. 그가 적지 말라고 했습니다. 올니에 도착한 첫날 마을 사람 하나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가 곧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1767년 시인 윌리엄 쿠퍼가 올니로 이사 옵니다. 목사관과 그의 집 사이에 과수원이 있습니다. 쿠퍼는 마음이 자주 어두워지는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 번 스스로 목숨을 노려 했습니다. 어느 밤 과수원 가운데에 쿠퍼가 등불도 없이 서 있습니다. 뉴턴이 외투를 들고 나가 쿠퍼의 어깨에 덮습니다. 들어갑시다. 그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쿠퍼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버려진 사람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뉴턴이 쿠퍼 옆에 나란히 섭니다. 그러면 저도 여기 서 있겠습니다. 2 사람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풀이 졌습니다. 날이 밝을 때 2 사람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화요일 저녁 기도회에서 부를 새 찬송을 2 사람이 번갈아 썼습니다. 1772년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올니 목사관 2층 방입니다. 그가 새해 첫날 설교 원고를 씁니다. 성경을 펴니다. 역대상 17장 16절과 17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대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그가 펜을 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마을에 눈이 옵니다. 종이를 한 장 더 꺼냅니다.
시를 씁니다. 한 줄을 쓰고 지웁니다. 다시 씁니다. 초가 짧아집니다. 모두 6자리입니다. 맨 위에 제목을 적습니다. 제목은 믿음의 회고와 기대입니다. 지나온 것을 돌아보고 앞을 본다는 뜻입니다. 첫 줄의 첫 두 마디는 이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날은 아직 곡조가 없습니다. 1773년 첫날입니다. 기도회가 열린 방입니다. 레이스를 짜는 여자들이 앞줄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그 종이를 들고 한 줄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 줄을 따라 읽습니다. 그가 다음 줄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따라 읽습니다. 악기 소리는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가 아는 곡조를 붙여 흥얼거립니다. 옆 사람이 그 곡조를 따라갑니다. 당안의 목소리가 한 줄로 모입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불러주던 것도 이런 곡조였습니다. 그 곡조는 그 방에서만 쓰이던 곡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그 선율은 아닙니다. 그가 종이를 내려놓고 듣습니다. 그가 폭풍 속에서 처음 부르짖은 밤이 있습니다. 그 밤으로부터 25회입니다. 그 뒤에 쿠퍼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 첫 두 마디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가 잠시 창을 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한 말을 제 자리에 놓아본 것입니다. 그가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갑니까? 뉴턴이 쿠퍼를 봅니다. 그날 밤 제가 왜 그 자리에 서 있었겠습니까? 쿠퍼가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습니다. 1779년 두 사람의 찬송을 모은 책이 나옵니다. 모두 348편이고 그중 280편이 그가 쓴 것입니다. 그 280편 어디에도 그 배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의 겨울, 그가 런던 롬바드가의 성 메리 울로스 교회로 갑니다. 사람들은 그를 찬송가를 쓴 목사로만 알고 있습니다. 어느 아침, 편지 한 통이 그의 책상에 놓입니다. 올리에서 레이스를 짜던 여자가 쓴 것입니다. 글씨가 크고 줄이 비틀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글을 씁니다. 목요일 아침마다 밀가루를 받아가던 사람입니다. 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그 편지를 2번 읽습니다.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습니다. 그 서랍을 한참 닫지 않습니다. 이듬해 봄, 주일 예배가 끝난 뒤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간 자리에 한 여자가 남아 있습니다. 손이 거칠고 손끝이 갈라져 있습니다. 올니에서 이틀을 걸어온 그 편지를 쓴 사람입니다. 찬송가 집에서 베껴온 종이 한 장을 펴듭니다. 글자를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어갑니다. 놀라운 은혜, 그 소리가 얼마나 달품한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네. 한 줄을 읽고 멈췄다가 숨을 고르고 다음 줄을 읽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제 눈으로 읽었습니다. 그녀가 종이를 접어 그에게 내밉니다. 그가 그 종이를 받지 않습니다. 종이째로 그녀의 손을 감싸줍니다. 한참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그날 오후 올리니로 걸어서 돌아갑니다. 1785년 12월 7일 저녁입니다. 한 젊은 남자가 롬바다가 골목을 2번 돕니다. 세 번째로 돌아와서야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뉴턴이 그를 안으로 들이고 커튼을 내립니다. 26살의 하원 의원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저는 의원직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뉴턴이 한참 대답하지 않습니다. 촛불 심지를 자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의회에도 사람을 두십니다. 젊은 남자가 고개를 젓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바다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뉴턴이 촛불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는 언젠가 제 손으로 적겠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 계십시오. 윌버포스가 그날 밤 그 집을 나섭니다. 그가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방에 촛불 하나가 남습니다. 1787년 10월 28일입니다. 윌버포스가 자기 일기에 두 줄을 적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두셨다. 노예무역의 폐지와 도덕의 개혁이다. 그 무렵 뉴턴의 책상에는 오래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서품을 받던 해에 나온 14통의 편지로 쓴 자기 이야기입니다. 표지에 이름도 없이 나온 그 책으로 그가 알려졌습니다. 그 책에는 사람을 사고 팔던 이야기가 없습니다. 장부에 세어 적던 숫자도 없습니다. 노예무역이 잘못이라는 말이 그 책에는 한 줄도 없습니다. 1788년 정월, 런던의 한 인쇄소에서 소책자가 나옵니다. 제목은 아프리카 노예무역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표지에 그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편지가 책이 되어 나온 지 24해 만입니다. 그가 62살에 쓴 글의 첫머리입니다. 내 증언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양심에 매여 있습니다. 이 고백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 내가 한때 거들었던 그 불행을 이제 와서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자기가 한 일을 적습니다. 사람 한 명이 누울 자리가 얼마나 좁았는지를 적습니다. 사슬이 어디에 채워져 있었는지 적습니다. 자기가 세었던 숫자를 적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 일을 떠올리기만 하면 마음이 떨립니다. 롬바다의 그 방에서 언젠가 제 손으로 적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3년 뒤 이 종이 위에 적혔습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40해가 걸렸습니다. 소책자를 의원들에게 한 부씩 보냅니다. 사람들이 표지의 이름을 확인하고 다시 읽습니다. 그 글을 쓰는 동안 자꾸 떠오른 밤이 있었습니다. 40해 전 아프리카의 그 흙바닥입니다. 같은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서 손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 손이 접시를 내려놓고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손들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손들을 배 밑창에 눕히고 살았습니다. 1789년 그가 의회위원회 앞에 나갑니다. 이듬해에 한 번 더 나갑니다. 의원들이 그에게 본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내가 항해사로 탔던 배가 있습니다. 그 배는 사람 218명을 싣고 떠났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닿기 전에 62명이 죽었습니다. 그 숫자를 적은 사람이 나입니다. 나는 선장이 되어서도 같은 것을 적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집니다. 1790년 12월 메리 뉴튼이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두 사람이 40해를 함께 살았습니다. 그가 장례 설교를 직접 하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가 강단에 올라가 원고 맨 위에 구절을 읽습니다. 잠시 원고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설교를 끝까지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40해 동안 그녀에게 쓴 편지 묶음을 꺼냅니다. 묶음을 풀지 않고 도로 넣어둡니다. 1791년 4월, 아내를 묻은 이듬해 봄입니다. 윌버포스가 하원에 법안을 냅니다. 부결입니다. 노인이 강단 옆방에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1796년, 4표가 모자랍니다. 또 부결입니다. 그는 70살이었습니다. 소책자를 한 부 더 붙입니다. 촛불을 가까이 당겨 종이 위에 손가락을 짚습니다. 글자가 번져 보입니다. 1800년 봄, 올리에서 편지 한 통이 옵니다. 런던으로 온 뒤에도 두 사람은 20해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번 편지는 쿠퍼가 쓴 것이 아닙니다. 쿠퍼가 그해 4월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노인이 손을 무릎 위에 놓고 한참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과수원에서 저에게 하나를 물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날 밤 그가 무슨 답을 했는지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쓴 그 6절이 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더 지납니다. 어느 저녁 그는 이제 자기가 쓴 글을 읽지 못합니다. 교회 일을 돕던 젊은 사람에게 성경을 밀어놓습니다. 오늘은 대신 읽어주십시오. 젊은 사람이 책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노인이 의자의 등을 기대고 눈을 감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 돌아가며 그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이제 강단을 내려오시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동안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1804년 법안이 하원을 지나갑니다. 상원에서 멈춥니다. 이듬해에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가 이 법을 볼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첫 부결로부터 16해입니다. 1807년 2월 23일 밤입니다. 하원에서 표결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과됩니다.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사람들이 윌버포스를 향해 손뼉을 칩니다. 윌버포스가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립니다. 3월 25일에 왕이 서명합니다. 영국배에서 노예무역이 금지됩니다. 런던 룸바드가의 어느 방입니다. 81살의 노인 앞에서 옆 사람이 신문을 펴듭니다.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영국배는 이제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없습니다. 노인이 의자 팔걸이를 붙잡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읽지 못하고 들었습니다. 손을 뻗어 책상 위를 더듬습니다. 손끝에 성경이 닿습니다. 옆 사람이 그 책을 펴서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사야 61장 첫 절입니다. 노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노인의 손이 성경 위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해 가을, 마차 한 대가 롬바드가 앞에 섭니다. 48살이 된 윌버포스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가 노인의 손을 잡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보셨는지 이제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이 손을 들어 책상 쪽을 가리킵니다. 20해 전에 그가 쓴 얇은 소책자가 놓여 있습니다. 윌버포스가 그것을 집어듭니다. 두 사람이 한참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가기 전에 그는 죽습니다. 1807년 12월 21일 런던 롬바드가의 집입니다. 창밖에 겨울 안개가 앉아 있습니다.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곁에 앉은 사람이 그의 손을 잡습니다. 창밖에서 마차 바퀴 소리가 지나갑니다. 그는 82살입니다. 법이 통과되고 9달이 지났습니다. 그가 죽기 몇 달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 기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큰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노인이 손가락을 조금 움직입니다. 그날 저녁에 그의 숨이 멎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교회 지하에 먼저 간 아내 곁에 눕힙니다. 그의 유언장에 한 대목이 있습니다. 다른 기념비는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흰 돌 하나에 새길 글을 자기 손으로 적어두었습니다. 그 글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835년 그가 죽고 28해가 지났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의 어느 마을입니다. 사람들이 긴 의자에 앉아 악보집을 펴니다. 악보집에 실린 곡조의 이름은 뉴브리튼입니다. 그 곡조가 그가 쓴 가사에 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선율입니다. 올니의 그 방에서 부르던 곡조가 아닙니다. 그는 이 곡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항해사로 탔던 배가 닿은 곳은 사우스캐롤라이나였습니다. 그 뒤로 그 땅의 교회에서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런던의 그 교회 벽에 돌이 하나 있습니다. 돌은 벽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돌은 희고 글자는 검습니다. 그가 자기 손으로 적어둔 글입니다. 존 뉴턴, 성직자. 한때 믿지 않는 자였고 방탕한 자였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의 종이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자비로 지켜지고 회복되고 용서받고 자기가 없애려고 오래 애쓰던 그 믿음을 전하도록 세워졌다. 그 돌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6살 아이가 부엌에서 따라 외우던 구절입니다. 그 구절은 시편 107편이었습니다. 그 시편에는 그 앞뒤로 이런 줄이 함께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운이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19편 28절부터 30절입니다. 어머니가 짚어준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도 있었습니다. 둘은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한 여자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여러 해 뒤 독일의 어느 교회입니다. 그 여자가 강단에서 내려옵니다. 한 남자가 손을 내밀고 그 여자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자기 언니를 지켜보던 사람입니다. 그 여자가 손을 들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종 모양 알림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다음 이야기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